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기막힌 시집살이를 겪은 사람이에요. 요즘 결혼하는 젊은 세댁들은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본다면서요. 저도 엄청 옛날에 결혼한 편은 아닌데 저희 시댁은 정말 유난히도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져버린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 제 이야기를 어디다 풀 곳도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답답했던 속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 시댁은 집안 자체는 으리으리했어요. 남편은 4대 독자였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의사였던 전형적인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개원한 지 20년 된 병원의 병원장이셨어요. 그 병원에서 남편은 의사로 일했고 저는 간호사로 일을 했었죠. 사실 제가 간호사였을 때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병원장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처음부터 달고 있었던 남편은 간호사나 다른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였거든요. 그런 남편과 여러 번 마주쳐도 저는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성으로서는 조금도 생각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번호를 물어보고 밖에서 밥을 먹자는 등 대시를 해오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 제가 봤던 남편은 말도 없고 남한테 관심도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았는데 밖에서 만나보니 말투는 무뚝뚝하지만 생각보다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다정한 면이 있는 사람이더군요. 대신은 남편이 먼저 했지만 사귀면서 제가 더 남편에게 빠진 것 같아요. 저희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절 쳐다도 보지 않으셨고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얼굴이라도 엄청 판반해석꽃인 줄 알았는데 그래 그냥 간호사라고? 질문도 아니고 그냥 혼잣말이셨죠. 그래도 그때는 바짝 긴장한 상태였기에 시어머니의 그 애매한 말투에 열심히 대답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땡땡 간호대 나왔고요. 아버님 병원에서 일한 지는. 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 저희 부모님은 펜션 사업하세요. 저희 고향이 원래 강원도거든요. 동해 바로 근처라서 비수기에도 인기 많은 편이에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거라.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주 조잘조잘 잘도 떠드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시집살이가 힘들긴 하겠구나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댁에서 독립해 차로 30분 거리인 곳에 살고 있었고 또 결혼 후에는 시댁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희만 따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자주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죠. 시부모님이 직접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따로 살게 되면 많아야 2, 3주에 한 번씩 시댁에 가게 될 테니 그 정도는 괜찮거니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죠. 결혼식을 3달 앞둔 시기에 저희의 신혼집은 정해지게 되었고 신혼집의 위치를 알게 된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다던 신혼집은 시댁 바로 아래층 집이었어요. 고급 아파트에 평수도 잘 나온 곳이라 금액대는 어마어마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하나도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만큼 시부모님을 만나는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제 시집살이는 정말이지 가혹했어요. 시아버지는 집안일에 크게 관심이 없고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분이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집안 분위기는 항상 엄숙하고 딱딱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집안일을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며 가르치셨고, 저는 모든 집안일을 시어머니가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야만 했죠. 대부분의 집안일 순서는 밥을 먹는 것부터 빨랫감 정리하는 것까지 전부 의사이자 3대 4대 독자인 시아버지와 남편이 우선순위였고, 그 다음이 시어머니, 그 다음이 저였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남편이 먼저 씻고 나와야만 제가 씻을 수 있었고, 저희 신혼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시는 시어머니는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저희 부부 씻는 순서까지 감시하셨답니다. 결혼 전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죠. 처음에는 불만이고 뭐고 당장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낮에 근무를 하던 밤에 근무를 하던 일이 끝나면 언제나 시댁으로 퇴근을 해서 정해진 집안일을 마친 후에 집에 와서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사가 1년에 6번이라 2달에 한 번은 무조건 아침 일찍부터 제사 음식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잠이 부족해지더라고요. 덕분에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 가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시댁에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매 끼니마다 무조건 모든 사람 앞에 밥과 국, 그리고 6가지 반찬을 1인분씩 차려놓았어요. 마치 일본식 가정요리 식당에 가면 나오는 상차림처럼요. 그리고 요리를 제가 다 하더라도 그릇에 담는 건 무조건 시어머니 몫이었는데요. 정갈하게 시아버지와 남편의 상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상까지 차리고 나면 저에게 남은 몫이라곤 풀떼기나 양념 찌끄러기 등이었어요. 밥마저 부족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애초에 요리할 때 제가 양을 4인분보다 조금 많게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달려와서 손등을 내려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줬었지? 지금 내 말을 어기는 거야? 그게요, 어머님. 항상 차리고 나면 양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하던 것보다 0.5인분만 더하면 양이 딱 저희 가족에 맞을 것 같아서요. 뭐가 양이 부족하다는 거야? 다들 아무 소리 안 하고 잘만 식사하는데. 그야 다른 분들 식사 먼저 차리니까요. 아무래도 아버님도 남편도 남자분들이시니까 넉넉하게 드시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조금 양을 넉넉히 하는 게. 시끄러워. 좀 있는 집안 들어오니까 우리 집 살림살이가 전부 네 거 같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낭비할 생각하는 것 좀 봐. 네가 먹는 양을 줄여서라도 아낄 생각을 해야지. 제가 퇴근하고 막 들어올 때도 있는데 밥이 반 그릇도 안 남을 때도 많으니까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래요, 어머님. 너 가서 거울 좀 봐라. 지금 얼마나 살이 쪘는지.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와이프가 간호사라서 다들 흉볼 텐데 외모라도 가꿀 생각을 해야지. 어쩜 너는 시집와서 살이 더 쪘니? 아주 이제 마음 놓고 게을러도 된다는 거야. 뭐야? 아니요, 어머님. 제가 요즘 잠도 못 자고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서서 일하니까.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너 어디서 그렇게 꼬박꼬박 어른한테 말대꾸하라고 배웠니? 어? 시어머니는 대화가 하나도 통하질 않는 분이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무조건 윽박만 지르니
나중에는 아무 말 안 하게 되더군요. 시어머니야, 집에만 계신 전업주부시니 그 모든 일들을 시간에 맞춰 딱딱 해내시고 식사량도 조절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매일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는 건데도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모든 집안일을 하니 배가 고플 수밖에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살이 찐 건 살이 아니라 전부 붓기였어요. 퇴근 후 시댁까지 들렀다가 저희 집으로 내려오면 발이 너무 부어서 신발도 잘 안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이후부터 신발을 한 사이즈 큰 운동화만 신고 다녔어요. 제가 하루가 다르게 안색도 안 좋아지고 몸이 부으니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퇴근 시간을 맞춰서 저를 데리고 외식을 나갔어요. 남편이 직접 시어머니께 이런저런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들러대니 시어머니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주말에도 시간이 나면 바람 좀 쐬러 간다고 들러대고 저희 부모님 펜션으로 가버렸어요. 그나마 남편이 이렇게 쉴 틈을 만들어주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애당초 의사란 직업이 워낙 바쁘다 보니 이런 날들은 한 달에 많아야 두어 번 정도였고 저는 누적된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1년 반쯤 넘어갈 때였는데요. 남편이 어쩌다 한번 저희가 바람 쐬러 나갈 때 친정 부모님 펜션으로 간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딱히 위치를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그 얘기를 듣자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펜션을 별장처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나중에 저희 친정엄마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미 몇 개월 동안 여러 번 이용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제가 혼자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가 오더군요. 안 그래도 친정집에 갈 때마다 부모님이 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시집간 딸이 매번 찾아올 때마다 안색이 안 좋아지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셨던 거죠. 딸, 요즘 힘든 거 없어? 올 때마다 얼굴이 너무 안 좋네. 와서도 잠만 자고 아까 보니까 너 다리가 너무 많이 부었더라. 이러다 하지정맥류라도 걸리겠어. 일이 바빠서 그렇지 뭐. 예전에는 이 정도 바빠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도 이제는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틈틈이 발 마사지도 받고 여기 와서 쉬고 하니까 괜찮아. 아니 사돈어른은 며느리가 이 지경인데 근무도 조정 안 해주셔? 병원장 며느리 시켜준다고 아주 콧대가 높더니 뭐 해주는 것도 없이 이게 뭐야. 아우 그러면 요즘에는 다 뒤에서 말 나오고 그래.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일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내가 체력이 안 따라줘서 그런 거야. 그래도 그렇지. 여기라도 자주 와서 푹 쉬고 가. 요즘에는 왜 이렇게 뜸해졌어? 이제는 거의 3, 4개월에 한 번씩만 오네. 남편이 바빠서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차마 부모님이 더 걱정하실까봐 저는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매번 일 핑계만 댔어요. 그렇게 1년 넘게 부모님께 시집살이가 험하다는 사실을 숨겨왔는데 시부모님이 펜션에 자꾸만 가시니 혹여라도 두 분이, 특히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도 고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대화는 별로 나누시진 않았다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런 금액도 내지 않고 가장 비싼 방에 2, 3일씩 머무르다 가셨어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걸 거절하기도 그렇고
돈을 내라고 하기도 그러니 말없이 계셨다가 성수기에도 찾아오니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친정 엄마에게 상황을 전해 듣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 어머님 아버님 우리 친정 펜션 다니시는 거 알았어? 간혹 가신다 그러더라고. 왜? 아니, 그걸 그냥 그렇게 두면 어떡해. 어머님 아버님이 돈도 안 내시고 제일 비싼 방에 2, 3일씩 있다 가신다는데 당신 그것도 알았어?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는 성수기는 피해서 갔었잖아. 그것도 가끔씩. 어머님 아버님이 지난달에만 2번을 가셔서 주말 내내 있다 오셨대. 펜션 사업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성수기에까지 그것도 주말에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 당신이 얘기 좀 해봐. 돈 내라고? 참나, 우리 부모님이 뭐 한 달 내내 계신 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야박하다니. 그럼 그게 하루에 얼마짜리인 줄 알아?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1박에 40만 원씩 한다고. 우리 부모님 펜션이 무슨 어머님 아버님 별장이야? 거긴 엄연한 사업장이야.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도 참 바라는 거 많다. 신혼집 이사도 가야 하고 부모님 펜션 이용할 때마다 돈도 내야 하고.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경제관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전부 당신 좋을 대로만 맞추려고 하는 거야? 뭐? 남의 사업장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랑 우리 이사 계획을 왜 엮어? 그리고 이사 가자는 말은 당신도 동의했던 거였잖아. 원래는 1년 후에 간다는 걸 지금 2년이 다 되도록 못 가는 것도 꾹 참고 있는 건데. 돈은 거의 내 돈 들어가는 건데 당신이 참고 말고 할 게 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어쨌든 전부 당신 뜻에 맞춰주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지금 어머님이 나한테 시키는 집안일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뭘 참냐니?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엄마가 당신 가르쳐주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살림 하나는 정말 잘한다고. 평생 그러고 살라는 것도 아니고 돈 모이면 이사 가겠다는데 그거 잠깐을 못 참아? 이래서 여자들도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니까. 나 지금 진료 들어가야 돼. 끊어.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못할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집살이를 못 견디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났죠. 그래도 남편이 시부모님께 말을 했는지 그 뒤로 시부모님이 더 이상 저희 펜션을 이용하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더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해졌고 남편과의 사이는 묘하게 멀어지더군요. 남편과 둘만 있을 때면 틈틈이 얘기하던 이사 계획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제 결혼 생활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죠. 시간은 흘러 저희 부부는 어느덧 결혼 4년차가 되었어요. 저희는 여전히 시부모님 아래층 신혼집에 살았고 아이는 없었답니다. 시부모님의 압박이 계속 심해졌죠. 대체 왜 애를 가지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붓기로만 12kg가 쪘고 4년 동안 스트레스며 수면 부족을 달고 살았는데 애가 들어설 리가 있나요? 심지어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리 자체를 5개월 동안 안 하기도 했어요. 몸 상태가 이러니 시아버지는 제 근무 시간을 조정해 낮 시간만 짧게 일하도록 해주셨지만 별 도움이 되진 않았답니다. 그래봤자 퇴근 후 집안일을 하는 건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집안일보다도 힘든 건 시어머니의 막말이었죠.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전보다도 더 심한 말들을 퍼부었고
시아버지와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를 굳이 말리지 않았죠. 그 두 사람도 시어머니의 말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일 거예요. 예, 너 들어가기 전에 윗집 아랫집 커튼 좀 싹 걷어다 빨아라. 네, 어머님. 목소리가 그게 뭐야? 하기 싫다는 거야, 뭐야? 아니요, 어머님. 제가 아침이라 목이 잠겨서. 하여간 여자 구실도 못하는 게? 아침부터 누구 집 복 나가라고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앉았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주 목소리까지 듣기 싫게 내는구나. 아, 저 왼수 같은 것. 그때쯤 되니 저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그냥 체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듣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너무 힘들면 이혼을 하라고 하셨죠. 제가 직접적으로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부모님 눈에는 다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엄마 아빠 두 분이서 괜찮다고 하시니 그때쯤부터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질 대로 멀어져 남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고민은 길게 가지 않았어요. 그런 고민할 새도 없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혈을 하기 시작한 저는 몇 주가 지나도록 피가 멈추질 않았어요. 그때는 피를 너무 많이 쏟아 눈앞이 빙빙 돌 정도로 빈혈 증세까지 심해졌죠. 빈혈 증상이 생기자마자 저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다행히 저희 병원 내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에 근무 중에 검사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들은 저는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몸이 오랫동안 안 좋다 싶더니 무려 자궁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초기였다는 것이었죠. 암이라니, 솔직히 환자들이나 건너서 아는 지인들이 걸렸다는 얘기만 들어보았지 저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는데 제가 덜컥 걸리고 만 것이었어요. 의사는 언제 전이가 될지 모르니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으라더군요. 저는 경황이 없는 채로 일단 가장 빠른 수술 날짜가 언제가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이틀 뒤 수술이 하나 취소되어서 그날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2달 반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틀 뒤에 수술 예약을 잡고 나왔어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그나마 아버님께 패기치지 않고 빠르게 수술이 잡힌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급한 대로 이 사실을 병원장인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먼저 알렸고 근무 날짜부터 조정했습니다. 급하게 부탁을 드리니 대타 인원을 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과정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최대한 시간을 맞춰주더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주고 인사를 했고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혼자 남게 되자 그제야 제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섭게 다가왔어요. 생각이 참 많아지더군요. 그간 살아왔던 생각을 하며 집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이었어요.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순간적으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걸 겨우 가라앉히고 전화를 받았어요. 일부러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며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이미 모든 소식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한서방한테 다 틀었다.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지금 어디야? 몸은 어때? 통증은?
통증은 크게 없어. 엄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의사도 바로 수술하면 별 이상 없을 거랬어. 수술 이후에 건강관리 잘하면 된대. 초기라고? 수술은 언제인데? 수술해도 암이면 관리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닐 텐데. 우리 딸. 아이고. 그래서 수술은 언제래? 네 엄마 지금 다리 풀려서 통화하기 힘들 것 같다. 수술은 내일 모레야. 마침 취소된 수술건이 있어서 바로 예약했어. 곧바로 수술하는 거면 문제 없대.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엄청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니까 엄마 좀 진정하라고 해줘, 아빠. 그래, 알았어. 너도 몸 관리 신경 써. 한서방이 대뜸 암이라는데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 줄 알아?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당연히 엄마 아빠 놀라지. 수술이 내일 모레 몇 시야? 오전이야? 10시야. 수술도 금방 끝나.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 정말 큰일 아니야. 알았다. 일단 내 엄마 좀 진정시켜야겠어. 나중에 다시 연락하마. 겨우 부모님을 진정시켜드리고 전화를 끊는데 엄청나게 화가 나는 겁니다. 대체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길래 엄마가 거의 쓰러지시고 그 침착하신 아빠마저 놀라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마침 시어머니는 당신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녀온다고 집에 없었고 때맞춰 퇴근한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더군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우리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린 거야?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떻게 말했길래 우리 부모님이 거의 쓰러지실 정도로 놀라냐고. 안 그래도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신데 최대한 놀라지 않게 말씀을 드려야지. 또 그냥 기계처럼 대충 말했어? 뭘 또 내가 기계처럼 말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거야. 자궁에 암이 발견돼서 수술 들어간다고. 그래서 임신도 못하고 있었던 거라고. 못 살아. 그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당연히 놀라지.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드리라고. 참나, 내가 무슨 소아과 의사인 줄 알아? 이젠 아주 별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 하네. 말이 다르고 다르다는 소리잖아. 내가 항암 치료를 들어간다는 소리를 했어? 아님 마음의 준비를 하란 소리를 했어? 어련히 금방 수술 들어간다 하면 초기 발견인 줄 알았어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검색 조금만 해도 심각한 병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는데 당신 부모님이 호들갑 떤 거잖아. 그걸 왜 내 탓을 해? 하여간 이래서 사람이 무식하면 안 된다니까. 공감도 지능이야, 이 무식한 인간아. 의사란 인간이 환자 보호자한테 말하는 법도 모른다는 게 자랑이야 지금? 무식한 사람이 누군데 남의 부모를 욕하는 거야? 그간 쌓여있던 불만이 저희 부모님을 욕하는 소리에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터졌어요. 정말 저녁 내내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싸웠죠. 남편은 제가 평소처럼 쉽게 져주지 않자 처음엔 당황하더니 이내 엄청나게 화를 내더군요. 어디서 아내가 남편한테 한마디도 지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숨막히게 가부장적인 모습이 시아버지랑 똑 닮았더군요. 꼴도 보기 싫어서 그날은 각방을 썼어요. 세상에 어떤 남편이 와이프 몸에 암세포가 발견됐다는데 별것도 아닌 병이라고 말하나요? 화가 나는 와중에도 수술 준비에 필요한 걸 미리 체크했는데 어찌나 제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던지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어요. 겨우겨우 새벽 늦게 잠이 들었다가 오전에 간신히 출근을 했어요. 얼굴이 엉망이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다들 모른 척 해주더군요. 아마 제가 수술을 앞두고 마음고생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역시 이른 퇴근을 하고
저녁부터 금식에 들어갔답니다. 전날부터 누적된 피로감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쉬고 싶었죠. 그런데 퇴근 후 간단한 정리를 하고 나오니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놓으셨더라고요. 빨리 올라오라고요. 여행 갔다가 막 돌아오신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윗집으로 올라가니 시어머니는 이미 문 밖으로 나와 계시더군요. 너는 뭐 하느라 저녁도 안 차리고 있는 게야?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셨죠. 딱 보니 제가 암이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오늘 저녁은 안 먹는다고 내일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자궁에 암세포가 발견돼서 내일 오전에 수술을 들어가요. 오늘 저녁부터 금식이라 식사는 못하고요. 아버님이 차리지 말라고 하셔서 집에서 쉬는 중이었어요. 뭐? 자궁에 암이 있다고? 하여간 가지가지 하는구나. 여자 구실만 못하는 게 아니라 돈 잡아먹는 기계였네 아주. 그럼 내일 제사는? 내일 제사요? 아, 내일이 제사 날짜였네요. 근데 제가 오전 수술이라 병원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해서요. 그럼 수술 시간을 늦추던지 아님 날짜를 미루던지 하거라. 네? 아니 어머님, 저 암이 발견된 거예요. 초기에 발견되어서 다행이지만 최대한 빨리 제거하고 치료받아야 한다고요. 내일이 아니면 2달 반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기다려요? 2달 반이 아니어도 당장 수술은 해야지요. 암인데요.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답이야. 내일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네가 어디서 호들갑을 떨어 호들갑을 떨긴. 수술 그거 한 2-3시간 미루고 제사 드리고 가거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싫으셔도 그렇지 어떻게 수술 앞둔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1년에 6번이나 제사를 드리면서 수술도 못 받게 하냐고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년이 목소리를 높여. 네가 이제는 나를 아주 우습게 알아? 그전까지는 얌전하게 네네만 하다가 뭐 하는 거니? 제가 화가 나서 꼬박꼬박 할 말을 다 하니 시어머니는 아주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노발대발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또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악소리를 내며 머리를 움켜 잡으시는 겁니다. 어디서 두부 한 모가 날아온 거예요. 저도 놀라 어안이 벙벙 했는데 계단 밑에서 올라온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페트병 같은 걸로 머리며 어깨며 등이며 손 닿는 모든 곳을요. 너야말로 어디서 내 자식한테 못되게 굴어? 어디서 희한한 아이라인 문신받고 온 무당 눈깔 주제에 그 눈 까라. 까라. 아, 내 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조상님이 좋으면 내가 아주 니네 조상님 곁으로 보내버릴라니까. 어디 한번 그 주둥아리 계속 나불거려 봐. 어? 엄마, 그만해. 엄마, 그만. 너 아주 한 번만 더 내 딸한테 까불어봐. 내가 그때는 진짜 미친년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알았어? 엄마가 겨우 진정하시자 그때까지 한 계단 밑에서 엄마를 말리지도 않고 지켜보던 아빠가 제 소매를 슬쩍 잡아당기며 아래층으로 데려가셨고 잔뜩 화가 난 엄마도 따라 내려오셨어요. 아빠는 아픈 딸 좋은 거 먹인다고 장바구니에 한가득 짐을 들고 계셨죠. 그 와중에 저는 그걸 보고 두부는 아빠가 던지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저희 친정 부모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왔는데 두 분이서 그러시더군요. 짐 싸라고요. 중요한 짐부터 최대한 많이 싸라고 하셨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짐을 한가득 빼서 아빠 차에 실었어요.
제가 금식하는 걸 모르셨던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의 목 식사만 차려드렸죠. 방에 있으니 친정 부모님이 식사하던 도중에 남편이 막 퇴근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이 놀라 어쩐 일이시냐고 물어보는데 친정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요. 아,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딱 한마디 하신 걸 들었어요. 지금 그 문고리 열면 당장에 손모가지 분질러지는 줄 알게. 아마 남편이 제 방 앞으로 왔었나 봐요. 거기까지 듣고 저는 잠이 들었고 오랜만에 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제 방의 부모님이 남편 방에 이불이며 베개를 전부 가져와 주무셨더군요. 오전에는 부모님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고요. 다행히도 저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왔어요. 눈을 떠보니 엄마가 많이 우셨는지 눈이며 코가 다 빨개지신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죠. 의사 말로는 수술 경과는 괜찮다더군요. 앞으로 건강관리에 힘쓰고 주기적으로 검진도 받으라는 말을 끝나고 저는 병원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병원 밖으로 나서려는데 제 앞에 누군가가 저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너 때문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그걸 저희 아빠가 나서서 말리시고 시어머니는 악을 쓰시고 사람들은 죄다 쳐다보고 또 한 번 한바탕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잠시 후 병원 보안요원이 뛰어와 시모를 말리자 시모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발악을 했죠. 이거 안 놔? 내가 여기 병원장 마누라야. 내가 내 며느리 버르장머리 좀 고쳐놓겠다는데 어딜 말려? 당장 해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 몸에서 손 떼! 그러자 저희 아빠가 더 큰 목소리로 사람들 전부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했죠. 나도 여기 병원장 사돈이야. 내가 암 수술 받은 내 딸 챙기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말려? 여기 병원장은 지 며느리가 암에 걸렸는데도 제사상 안 차렸다고 행패를 부리는 그런 막대먹은 인간이야. 그래? 뭐라고? 뭐가 암에 걸리긴? 그 입 안 닥쳐? 시애미가 며느리 예절교육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야? 여기 병원장 사모 입장은 그렇다는 거지. 어디 한번 마음대로 또 짓거려봐. 여기 병원장 사모가 이렇게 사람 목숨 귀한 줄도 모르고 병실에서 막 태어나는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대는데 그 꼴을 가만 내버려두는 병원장이란 사람은 뭐가 다르겠냐고. 이딴 인성으로 환자 진료까지 보고 있다는 거잖아. 아니야? 지금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그래서 그깟 밥상머리 좀 혼자 차리기가 싫어서 내 딸 암 수술도 2달 뒤로 미루라고 했어. 친정 아빠의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시어머니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어버버 거리더군요. 어디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저 멀리서 남편이 불이 나게 뛰어오고 있었고요. 친정 아빠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우리 앞길을 막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남편은 시어머니 팔을 우악스럽게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났고 저희 셋은 바로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늘이 도우신 걸까요? 그 다음날 바로 기사가 하나 뜨더군요. 전날 저희가 벌였던 소동에 대해서요. 땡땡병원 병원장 가족에 갑질이 도가 넘는다며 시어머니랑 싸울 때 아빠가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전부 적혀 있었고 그간 그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의료 사건 건수도 수도 없이 많다는 내용의 기사였죠.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은 난리가 났고 땡땡병원 관련 기사에는 기사 내용에 동조하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병원 내에 카더라 하는 소문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사실 윗선에선 워낙 쉬쉬하는지라 그 병원 간호사였던 저도 의료사고건이 그렇게 많았는지는 몰랐어요. 그간 분노가 쌓여 있었던 건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었더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뭉쳤고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할 정도로 일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말았죠. 이혼 소장을 꾸려보내자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해 길길이 날뛰며 이 모든 걸 제 탓을 하는 겁니다. 당신네 가족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내가 당신들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내? 기껏 데리고 사라졌더니 배은망덕하기는. 두고 봐. 내가 아주 길거리에 나 앉게 해줄 테니까. 놀고 있네. 어디 하고 싶으면 해봐. 나도 아직 다 끝난 거 아니거든. 그날 당신네 엄마가 나한테 무슨 난리를 쳤는지 우리 엄마가 다 찍어놨으니까. 어디 고소하려면 해봐. 우리도 무고죄로 맞고서 바로 때려버릴 테니까. 당신네 집 식구들이 그간 나한테 한 짓들까지 전부 보상받을 테니까 각오는 당신이나 해.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반성은커녕 도리어 제 탓만 해대는 남편의 태도에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판사판이 되었죠. 남편은 정말로 저희 가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소장을 받은 저희도 곧바로 맞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시댁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전부 손해배상 청구했고요. 또 시부모가 마음대로 썼던 저희 부모님 펜션가까지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병원에 대한 기사를 제일 처음 적어주신 기자님께 메일로 보내드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자님은 4년 전 땡땡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동생을 잃은 분이셨더군요. 그동안 땡땡병원이 무마시킨 의료사고 건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병원장부터 인성이 바닥인 사람들이라는 게 저를 통해 드러났다며 저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어요. 다음날 병원 게시판과 지역 커뮤니티에는 땡땡병원 병원장 가족이 반성은커녕 며느리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시댁 가족들은 더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답니다. 일주일 뒤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다 함께 집단 의료소송을 걸었고 동료들에 의하면 병원 내에서는 병원장을 해임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더군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 그 고상하던 스타일링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시어머니는 대뜸 저희를 불러내더니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쯤 했으면 그만하죠. 사람들 전부 들쑤셔서 저희 엿먹이려는 거. 이 정도면 잘 통한 거 아니에요? 비싼 차 물고 헛소리 하러 왔어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쪽 엿먹이려고 한다고. 우리는 정당하게 배상 받아야 할 것들을 요구하는 거고 당신네 가족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건 그간 쌓아온 업보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망나니처럼 살래? 참나. 그래서 그만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아직 남은 카드가 있어요. 그때 저희 집 복도 앞에서 저한테 폭력을 행사하셨었죠? 제가 그래도 며느리 걷어들였던 정이 있으니 그것까진 신고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쯤에서 관두지 않으면 폭행죄로 지금 바로 신고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하던 거 다 그만두세요. 웃기고 앉아있네. 이봐요 아줌마.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갑질해온 거, 그걸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배상받는 거, 이혼하는 거, 우리는 이거 2개밖에 안 했어요. 다른 건 다 당신들이 스스로 판 무덤인 거죠. 사람들 살려야 하는 의사가 아주 천인공노할 짓들을 저질러 놓고 왜 그걸 우리 가족 탓을 해요? 딸, 비켜봐봐. 제가 시어머니한테 하극상을 부리며 대드는데 엄마가 뒤에서 저를 제치고 나오셨어요. 손에는 소금을 한 바가지 들고서요. 그리고는 그 소금을 정말 세게 시어머니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기껏 와서 한다는 소리가 얼른 안 꺼져? 어디 한번 신고하려면 신고해봐라 이 못된 년아. 내가 이 나이에 그깟 빨간 줄 좀 생기는 게 두려울 것 같아? 어디 간사한 혓바닥을 놀리고 앉았어? 내가 벌을 받아도 나라에서 주는 벌을 받지 니년한테 미안할 건 하나도 없어. 다시는 여기로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소금을 한 바가지 맞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고 엄마는 씩씩거리면서 시어머니가 몰고 가는 차에다가도 소금을 뿌렸어요. 저 차까지 모든 게 재수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간 이후로 시댁 식구들한테는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이혼의 승소에 꽤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명예훼손권은 쌍방과실로 판사에 의해 거의 강압적으로 합의를 보고 끝냈고 시댁 식구들이 그간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모두 인정되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의외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아마 시아버지가 괜히 또 인터넷에 말이 나올까봐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막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잘된 일이죠. 저는 요즘 그간 바쁘고 속 시끄러웠던 모든 일을 끝내고 친정집에서 부모님의 펜션을 같이 관리해주며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젊을 적엔 놀 것도 없고 일자리도 많지 않은 시골이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평온한 시골 생활의 맛에 푹 빠져 있어요.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저희 친정 동네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아마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건강에만 신경 쓰며 조용히 살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기막힌 시댁살이를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기만을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